저는 민주당 인재영입 13호 행동하는 언론인 이훈기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신문과 방송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항상 약자와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기사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제가 인재 영입되고 전국을 돌면서 당원분들을 만났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민주당을 지켜주는 게 당원분들이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당원분들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항상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취재를 하라고 배웠고 30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슴으로 취재했던 몇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서해의 아름다운 섬 구럽도입니다. 언젠가부터는 저기가 비박지로 유명해졌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94년 겨울, 정부가 이곳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안면도와 부안에서 핵폐기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곳까지 왔고, 이곳은 활성 단층, 지진이 나면 집안이 부서져서 큰 대재앙이 올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6개 부처가 합동 담화를 발표하고 핵폐기장을 밀어붙였습니다. 1,500명으로 경비단을 창설하고 그 당일날 경비정에 경찰 병력과 페퍼포크차를 싣고 구럽도의 모섬인 덕적도로 배가 돌진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탱크를 싣고 우리를 죽이러 이 섬에 병력이 온다고 섬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권력과 막대한 자금을 풀어서 주민들을 협박하고 회유했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언론에 돈을 풀어서 광고를 하고 기자들은 해외 시차를 보내면서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핵폐기장의 문제를 지적할 수 없었고, 주민들은 고립돼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 황정화 박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핵에 대해서 무슨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수십 권의 책을 봤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핵폐기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고, 몇몇 안 되는 주민들을 섬에 몰아넣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핵폐기장을 몰아붙이는 것을 기자의 양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사가 안 나가도 매일 기사를 썼습니다. 데스크에서 맡고 편집장이 맡고 또 쓰고 또 썼습니다. 어느 날은 기자의 눈을 썼습니다. 제목이 반핵은 반정부였습니다. 또 기사가 안 나갔습니다. 그날 원고지를 집어던지고 편집국을 뛰쳐나갔습니다. 회사를 안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음날 또 출근을 했습니다. 고생하는 주민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취재를 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도 갖은 정부기관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지만 꿋꿋하게 기자의 길을 걸어갔고, 한 번은 그 과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국과수에서 부검이 열렸는데 주민들이 기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서 아무도 국과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국과수에 입회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결국 정부는 핵폐기장을 포기했습니다. 활성 단층을 인정하고 핵폐기장을 포기했고, 주민들이 섬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날도 기자들은 아무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그 섬에 초대받아서 주민들과 기쁨을 나누고 서해의 아름다운 섬을 지켜내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냈습니다.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취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생과 관련된 건데, 인천시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시형 아파트를 졌습니다. 5개 시형 아파트 3,800가구, 꽤 큰 아파트를 졌습니다. 신문사로 제보가 왔습니다. 분양가가 엉터리로 산정됐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취재였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제보자를 찾아가고 자료를 받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억이 잘못된 걸 확인했습니다. 연일 기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를 쓰고 분석 기사를 쓰고 드디어 인천시장이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무려 138억을 돌려줬습니다. 이게 3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취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가슴으로 취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훈할머니 아십니까? 얼마 전에 꼬꼬모에서 방송이 됐는데 캄보디아의 훈할머니, 태평양 전쟁 때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훈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소식이 한국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MBC PD수첩에도 나오고, 그런데 웬일인지 그 후에 잠잠해졌습니다. 훈할머니 소식이. 그러던 차에 저희 신문사로 연락이 왔습니다. 훈할머니를 보호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한국 후견인이 연락이 와서 훈할머니가 한국에 가서 고향을 찾고 가족을 상봉하고 싶은데 그렇게 열심히 취재하던 언론이 아무도 연락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훈할머니의 고향이 인천 전동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팩스 한 장이 왔습니다. 그 팩스에는 훈할머니가 상상을 발휘해서 50년 전의 동네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역공장이 있고 한쪽에는 염전이 있고 이런 종이가 한 장 왔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특별 취재반을 구성해서 한 달 동안 인천 시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학교의 학적부를 다 뒤지고 구청에 가서 호적을 다 뒤졌습니다. 정말 먼지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할머니의 초청장을 만들어서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갔습니다. 한국 대표부의 초청장을 접수하고 훈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여기 보이시죠? 훈할머니하고 저기 세 분이 훈할머니 손녀분들입니다. 모셔와갖고 한국에서 고향과 가족 찾기를 해서 결국은 고향과 가족을 찾아드렸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그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동원돼서 이러한 언론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훈할머니의 고향은 인천 전동이 아니고 마산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취재가 제가 가장 인간적으로 가슴에 남는 취재고, 그리고 이 건을 계기로 종군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올곧게 기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집안의 내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945년 해방 직후 최초의 일간지인 대중일보를 창간해서 20년간 지역 언론을 지켜왔습니다. 3.15 부정선거 때는 온 지면을 3.15 사건으로 덮어서 고초를 겪기도 했고, 저희 아버지도 대중일보부터 26년간 지역 언론에 종사했습니다. 1973년 유신 독재 정권 때 강제 해직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승만 독재 정권에, 저희 아버지는 박정희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올곧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18살인 중학교 5학년 때 육군에 자원 입대해서 6.25에 참전한 여성 학도 의용군입니다. 지금 93세신데 몇 안 되는 여성 학도 의용군 생존자십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교수가 정년을 하면서 포상을 거부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동국대 이철기 교수가 저의 친형입니다. 제가 뭐 이런 집안 내력으로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고 또 나름대로 방송 사유와 저지와 언론 운동에도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기 좌측에 그 여성 앵커가 있고 왼쪽에 ITV 방송장악 권고 이용 이렇게 돼 있죠. 저에게 방송용어로 어깨거리라고 하는데 저게 대한민국 언론사의 되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당시에 ITV 회장이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방송을 홍보에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선거 캠프화하겠다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방송사의 견학원은 아이들을 잠재적 유권자로 만들고 그 부모들은 차기 선거에서 내 표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론인의 양심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로 기자회견을 했고 당일 메인 뉴스에 1분 54초짜리 자사 현직 회장, 살아있는 권력을 고발하는 뉴스 리포트를 내보냈어요. 그게 바로 저 화면입니다. 이 리포트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방송이 사유화되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한 사례고 또 하나는 언론 자유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사 현직 회장을 자사 메인 뉴스에도 고발할 수 있는 언론 자유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 회장을 저희는 퇴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ITV 회장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경총 회장이었습니다. 이 경총 회장은 방송사를 지렛대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려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화학회사였는데 거기서 발생한 폐석회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반입 처리하지 않고 10만 평의 유수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폐석회를 매립하고 10만 평의 땅을 만들고 그 땅에다 아파트를 짓고 이래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려 했습니다. 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와 또 싸웠고 그 해에 방송사 제어가가 있었습니다. 방송위원회도 저런 대주주에게 더 이상 방송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저희 스스로도 방송을 문 닫는 게 낫겠다. 저런 대주주하고는 방송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수백 명이 자발적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20%를 모으고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이 세차장 일을 하고 주유소 일을 하고 급식 배달을 하고 그러면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발기인보다 3배나 많은 15,000명의 발기인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093일 3년 만에 공익적 민영방송 OBS를 탄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방송 사회와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많은 저희 선후배들이 방송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는 50년 전의 동아투이 선배들부터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민생은 팽개치고 가장 먼저 한 게 언론 장악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셀 수도 없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요즘 KBS 보십니까? 네, 채널 안 가죠? 네.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보는 뉴스 전문 채널 YTN 유진기업이 인수해서 민영화, 사형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기자들은 고소 고발, 압수수색, 도저히 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소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언론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을
바이든이라 듣지 못하고 디올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처참한 우리의 언론 현실입니다. 언론재단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외 언론 신뢰도가 43%가 나왔는데 반면에 국내 언론 신뢰도는 28%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독재 정권 시대에 있었던 언론입니다. 우리가 독재 정권 시대에는 우리의 소식, 진실을 못 듣고 외신을 통해서 그나마 비동량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저를 인재로 영입한 건 지금 정권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고 언론을 개혁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지만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제와 검열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추가 입법이 있으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 이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KBS는 이미 정권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에는 MBC도 이 사진이 다 개편됩니다. 그러면 MBC도 KBS처럼 바뀔 위기에 있습니다. 8월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사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영방송이 지금 유튜브도 많고 중요하지 않다 그러지만 KBS 메인 뉴스 시청률 10% 안팎 나옵니다. 우리 5천만 중에 500만이 KBS 메인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MBC마저 망가지면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지금 뉴스타파라든가 독립언론이 여기 오신 유튜버들도 그렇고 그나마 이 사회를 지켜내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독립언론, 지역언론, 중소언론을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말과 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들려주셨던 얘기인데, 1945년 대중일보에 실린 인천 기자단 선언문입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엄정 중립이라는 기회주의적 이념이 적어도 이러한 전 민족적 격동기에 있어서 존재할 수 없음을 확신한다. 여기서 엄정 중립을 기회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은 엄정 중립이면 최고의 가치인 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정 중립은 고사하고 양비양시,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80년 전에 엄정 중립을 기회주의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리영희 선생님이 얘기하는 진실 추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언론은 날이 잘 드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것이 정의를 위해 쓰여질 때는 그야말로 역사를 진정케 하는 훌륭한 힘이지만,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권력에 결탁했을 때 그 폐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특히 기자나 현업 언론인들이 이 말과 글을 되새긴다면 적어도 기레기 소리는 안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행동하는 언론인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에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검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검찰 세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모든 뉴스는 검찰 뉴스가 브레이크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검찰 프레임을 깨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어려움을 취재하고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